안녕하세요. 다시 읽는 사이카부도입니다. 오늘은 독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구는 분쟁 지역만큼이나 독립을 요구하거나 자치권을 요구하는 지역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 세계 50개 이상에서 크고 작은 독립운동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홍콩과 대만 편도 사실 그 연장선입니다. 자치령 또는 병합된 지역은 어쩌다 그렇게 되었고 왜 독립을 원하는지, 점령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보는 사이카부도 절찬리 판매 중. 이고 싶습니다. 평화롭고 여유로울 것 같은 캐나다는 모국어를 캐나다 프랑스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730만 명이고 프랑스어를 병용하는 인구가 무려 1200만 명이나 되어 국민의 약 30% 정도가 불어를 할 줄 압니다. 캐나다 총리는 영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로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63년 프랑스는 영국과 스페인에게 대부분의 식민지를 빼앗기고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캐나다에 남게 됩니다. 1838년 프랑스계 영국계 그리고 미국이 힘을 합쳐 영국을 몰아내게 됩니다. 원래 캐나다라는 이름 자체가 퀘벡주를 좁게 가리키는 이름이고 캐나다인이라고 하면 프랑스계 주민들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1967년 몬트리올 국제박람회에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연설을 하게 되는데 몽레알 만세, 퀘벡 만세라고 연설을 합니다. 이후 프랑스와 캐나다의 외교 관계는 한동안 매우 싸늘해집니다. 1970년 캐나다의 퀘벡 해방전선은 몬트리올에서 퀘벡 부총리인 피에르 라포르테와 영국 외교관 제임스 크로스를 납치합니다. 피에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결국 전시조치법을 발동하고 계엄령을 내립니다. 퀘벡 해방전선은 라포르테를 살해했고 남은 사람인 크로스의 목숨을 대가로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 퀘벡주 의회에서 통과된 빌 101의 영향으로 퀘벡에는 프랑스어가 유일한 공용어가 됩니다. 1980년 퀘벡의 캐나다 연방 탈퇴 및 입법권, 징세권, 외교권 등 국가로서의 주권 분리, 독립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고 15년 뒤인 1995년 다시 한번 주민투표가 실행되었고 불과 약 1%라는 근소한 차이로 무산되었습니다. 두 번의 독립투표를 거치면서 연방정부로부터 복지 및 공공일자리, 재정지원금과 자치 권한 전반이 확대되었고 퀘벡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덴마크의 그린란드입니다. 덴마크는 1917년 덴마크령 버진 아일랜드를 미국에 팔았고 1921년 그린란드의 주권을 인정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되었고 미국이 덴마크에게 1억 달러로 사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1979년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획득했고 국방 외교를 제외하면 거의 사실상 독립국입니다. 덴마크 해군에서 14명으로 구성된 개썰매 부대가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빙하 등과 관련된 정보 수집입니다. 그린란드 도서방위 사령부가 1946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포함 150명으로 항공기나 선박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2009년 자치정부가 세워지지만 독립 움직임과 함께 국방 외교 분야에 대한 권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히토리와 안보에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그린란드 남쪽이 빠르게 얼음이 녹아 광물 채굴이 가능해진 데 따라 남부 크바네피엘에서 대규모로 히토류를 채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매입을 추진한다고 알려졌고 직접 사실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지만 덴마크 및 그린란드 측은 그린란드가 파는 것이 아니라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푸에르트리코. 과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까요? 이곳은 미국령이며 독자적인 자치의회와 정부 수반을 선출하고 독자적인 사법부를 거느립니다. 1917년 이후로 푸에르토리코는 본토와 마찬가지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51번째 주가 생긴다면 그것은 푸에르토리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입장에서 보면 승격되지 않은 채로 자치령으로 남는 정도로 충분히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1992년, 1998년, 2003년에 실시한 주민투표에서도 자유연합주로서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미국으로 편입을 원하는 의견보다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 주가 되면 연방정부로부터 한 해 20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실업률이 높은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주 가입안에 찬성한 이유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푸에르토리코 의회에서 여전히 독립당이 소수 의석이나마 존재하고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독립운동과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중국의 티베트입니다. 청나라가 멸망한 직후 티베트는 독립국임을 밝히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실질적인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는 원 티베트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중국과 영국, 티베트 왕국이 협상해서 맥마흔 라인 아래의 남 티베트는 영국이, 내 티베트는 중국이, 현재 티베트 영토는 라사의 달라이라마 정부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후 국민정부를 대만으로 몰아내고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1950년 10월 6일 티베트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실질적 피해는 1959년이 더 많았습니다. 티베트는 근대화가 실패한 탓에 중국군을 상대했고 그리고 같은 해에 6.25 전쟁이 발발해서 한국에 중국 인민지원군을 보내느라 티베트에 장기간 군대를 투입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티베트군은 중국에 패배했습니다. 중국은 이후로 더 이상 전투를 벌이지 않았고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달라이라마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타협하게 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전 벌어진 티베트인들의 대규모 항쟁은 티베트 독립운동을 다시 불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민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무차별 유혈 진압에 나서자 국제 여론은 유례없이 악화되어 중국은 올림픽 보이콧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티베트 망명 정부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얻는 수준까지 양보한 수준입니다. 티베트 독립운동은 위구르 독립운동과 함께 가장 활발한 독립운동이며 중국의 수많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벨칼리도니 프랑스입니다. 1863년 누벨칼리도니에서 니켈이 발견되어 1870년대 들어서 니켈 채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자유 프랑스군의 서태평양의 요지였습니다. 1951년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13,000명의 이주 노동자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이민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자 민족주의 세력과 일부 세력이 연합해 1982년부터 격렬한 독립투쟁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치렀으며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 최초로 누벨 칼리도니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투표율 80%, 56.9%의 반대로 독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섬의 부의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이주한 백인들이 독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독립을 위한 투표가 두 번 더 있으므로 투표율 85%에 반대 53%로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표는 지난 투표 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여론이 상당히 강해진 것이죠. 그러나 뉴칼레도니아가 독립하면 솔로몬 제도, 파푸아 뉴기니처럼 중국의 영향력에 편입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세 번째 독립 주민투표는 2021년 12월에 치러졌습니다. 독립파들은 코로나로 연기를 요청했으나 그대로 진행되면서 보이콧을 선언했고 따라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반대 96.49%, 투표율도 43.9%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의 독립투표가 부결되면 프랑스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주민투표는 아직 미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건빌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파푸아 뉴기니 내에 부건빌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항해가 루이 앙뚜안 드 부갱빌에 의해 발견되어 부건빌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존재하며 파푸아 뉴기니 정부는 부건빌 섬의 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해 부건빌 섬을 강압적으로 착취했고 이에 반발한 현지 주민들이 부건빌 내전을 일으키면서 국제적인 논란으로 비화된 바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무장이 빈약해 제대로 정부군의 탄압 및 인권 침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6년에는 진도 7에 가까운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해방으로 국제적으로도 알려지지도 제대로 된 구호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9년 12월 23일에 여론조사 결과 독립 찬성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 87.59%, 독립 찬성표가 98%로 압도적인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속력이 없으므로 어떤 시기든 협상을 거쳐야 하며 파푸아 뉴기니 의회에서 독립 승인을 가결해야 합니다. 제임스 마라페 총리는 독립투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다른 파푸아 뉴기니 내 자치지역 독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투표가 2020년 누벨 칼리도니 2차 독립투표 서파푸아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건빌은 2027년까지 독립을 이룩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엔의 194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와이 미국입니다. 하와이 왕이었던 칼라카우아가 거부하자 선교사 그룹은 국왕에 대한 온갖 루머를 유포시
굴복시켜 그를 음해했습니다. 그가 끝내 해유하지 않자 아예 총칼을 들이대 왕위를 찬탈하고 말았습니다. 1891년 왕위를 계승한 릴리우오 칼라니 여왕은 1893년 1월 14일 새 헌법을 제정해 왕권을 회복하려 했으나 이틀 뒤인 16일 선교사들은 미국 해병대 162명을 끌어들여 왕궁 일대를 장악하고 마침내 1월 17일 정권을 접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비슷하네요. 국왕 페이와 왕정 폐지를 주도했던 샘퍼드 돌은 초대 대통령이 되어 원주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백인 자본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때 샘퍼드 돌은 사촌인 제임스 돌 역시 그 혜택을 받는데 파인애플 농장을 기반으로 설립한 회사가 과일 통조림으로 유명한 돌입니다. 1959년 8월 21일 하와이는 미국의 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하와이 주권운동이 다시금 고개를 들이대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와이인에게 미국의 통치 및 착취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반감이 강합니다. 가끔 하와이 주권운동가들이 시위를 벌이는데 2008년에는 옛 왕궁인 이올라니 궁전을 점거하는 시위가 두 차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하와이 원주민이 미국 연방정부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자치정부 수립 여부가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미국에서 비백인이 백인보다 많은 유일한 주입니다. 1990년엔 33.4%였으나 2010년엔 24.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도 하와이 인구에서 가장 큰 집단은 필리핀인이고 두 번째가 일본인입니다. 오키나와 출신 유쿠인들이 많은데 일본 제국 시절 본토로부터 핍박과 차별을 당하여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수가 이주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1년에 하와이를 방문하는 일본인의 수는 한국인의 5배에서 6배 가까이 높습니다. 참고로 도산 안창호의 도산은 하와이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거점이나 말년의 양명지도 바로 이곳이지요. 네, 마지막은 이스터섬 칠레입니다. 1888년 칠레가 이스터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온 자본가들과 관리자들이 섬 주민의 재산을 거의 모조리 뺏었습니다. 이는 섬 주민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부려먹기 위해서였는데 나중에 20세기 초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프랑스 핏줄이 섞인 라파누이 원주민들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966년이 되어서야 이스터섬 주민들에게 칠레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의 군사 독재 정권에서는 아예 라파누이어를 금지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2007년 이스터섬은 특별지역이 되었습니다. 칠레 정부는 공식적으로 10년 동안 이스터섬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2,300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원주민들은 그 2배인 4,000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스터섬의 인구가 1982년 2,000명에서 2017년 기준 7,700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원주민의 비율은 70%에서 4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스터섬의 모아이가 크게 유명해지면서 그 유명세로 관광업이 흥하자 칠레 이주민들이 이스터섬으로 와서 사업을 벌였습니다. 원주민들은 정부에 자리세를 내지 못해 칠레 이주민들에게 가게 옆에서 노점상으로 자기가 키운 농산물을 팔고 자신들이 직접 만든 모아이 석상과 전통 장식품을 팔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원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2010년에는 원주민들이 칠레 정부에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칠레 경찰관이 이스터섬에 파견되어 공기총을 이용한 무력 진압을 했지만 원주민들이 피를 흘리며 부상을 입는 경우까지 발생해 오히려 원주민들의 불만은 늘어났습니다. 현재 원주민들은 국제사회에 칠레 정부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호소 중이며 칠레 정부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원주민 보호구역을 늘리며 배수 지역을 점검하는 등 불만을 잠재우려고 온갖 약속을 해주지만 원주민들은 항상 정부는 말만 그랬다며 이젠 더 이상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2010년에는 히토랑이 부족이 피노체트 행정부 시절에 빼앗긴 땅에 지은 호텔을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칠레 경찰은 공기총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들을 진압했고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6개월간 점거한 끝에 칠레 경찰은 점거자들을 모두 끌어내 체포했습니다. 만일 독립을 하게 될 경우 섬 의회가 옹립한 라파누이 마지막 왕의 손자인 발렌티노 투키가 국왕으로 추대된 바 있어 입헌 군주국으로 독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제로 독립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가 될지도 모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독립을 하고자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운동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탄압보다는 굉장히 많은 자치권과 권리를 보장받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홍콩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자극과 항의를 했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댓글,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나라입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리콴유의 독재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지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찬반도 팽팽한데요. 독재자가 법과 발전에 집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싱가포르는 보여주었고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읽는 차이가 부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